언론인 출신으로 지난 1971년 남북 고위급 회담 실무자로 활약하며 가장 근거리에서 남북 문제를 직시했던 이동복 선생이 미주 국군포로 성안위원회 초청으로 지난 2018년 1월 18일 LA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현 한국의 정치, 사회 상황을 조국의 광복 이후 직면했던 수차례 격동기를 최근 다시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격동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지난날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바로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강연회는 최근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실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개헌을 통한 좌경화를 비롯해서 미국과 북한 관계 등 현재 한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날카롭게 분석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낙관하는 예측을 하기도 해서 200여 청중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이날 강연 내용을 2회에 걸쳐 보도한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다 자라면서 역사 공부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그런 연배 분들이 그 이제 젊은 분들이 없잖아 계신데요. 지금 이제 40대 이하의 청년 아래 소년들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역사를 모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몰라요. 지금 그 이 학교에서 그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 그리고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 전교조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우리나라 현대사는 대한민국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북한 역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뭘 안 배우느냐?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45년에 어떻게 돼서 해방이 됐고 38선이 어떻게 돼서 생겼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또 그렇게 이루어진 대한민국이 어떤 정통성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교과서에 나오질 않아요. 또 선생들이 가르치질 않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요즘 뭐 나이는 참 이렇게 많이 먹었지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학생들한테 특강을 다닙니다. 학생들의 특강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왜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정통성 있는 나라냐 하는 것을 그 역사적 사실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요, 금시초문입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듣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게 왜곡되고 부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작년부터 우리가 큰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이 교과서 파동입니다. 그 이제 지난 노무현 사실은 김대중 정권 때부터 교과서가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거의 부정하는 내용으로 교과서가 됐던 것을 2000년대 초부터 뜻 있는 많은 학자들, 뭐 저도 거기에 이제 끼었습니다만은 이 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운동을 해가지고 겨우 작년에 국정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한 1년 반에 걸쳐서 굉장히 그 내용을 많이 고쳐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져가지고 금년부터 사용되게 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교과서를 인쇄했던 걸 전부 회수해가지고 창고에 넣어놓고 아무도 보질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거민정 교과서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지금 금년부터 배우고 있는 거민정 교과서는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운동을 벌이기 이전의 교과서보다도 더 개혁된 내용으로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국민이 나라 일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손을 써야 되느냐는 걸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애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요, 우리 한민족이라는 민족이 제대로 일이 풀려서
햇볕 아래서 생활을 한 기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항상 외세한테 휘둘림을 당하고 안에서 탐관 오리들이나 이런 이제 이 부정 협잡배들한테 나라 일이 참 이렇게 휘둘림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아주 나라가 아닌 적이 나라였던 적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가 국난을 당할 때 나라가 나라의 힘으로 국난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이 그렇게 많지 못했어요. 항상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서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났죠. 여러분이 아시는 1592년에 발생한 임진왜란, 정유회란 때도 그 임금으로부터 신하까지 전부가 그야말로 그 병들고 골아가지고 그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죠. 오로지 두 사람의 인물이 뛰어나게 있었어요. 한 분은 바다에서 싸운 충무공 이순신이고 한 분은 조정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싸운 서해 유성룡이죠. 그 유성룡 선생이 이제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이 되니까 여러분 그 임진왜란 마지막 회에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총에 맞아 죽죠. 그 뒤에 많은 사가들과 소설가들이 지금도 그 머리를 짜내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무공의 죽음이 자살이냐 타살이냐. 많은 학자들이 충무공이 자살을 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쟁이 끝나면은 거의 틀림없이 조정에서 충무공을 핍박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명나라에서 세웠던 진린 해군 수사 제독이 그 임진왜란 정유회란이 끝나기 전에 명예 그 신종이죠. 이 황제한테 건의서를 올립니다. 이 조선에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때 명나라는 일본의 왜구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오는 왜구 때문에. 청컨대 황제께서 이순신을 명예 조정으로 부르셔서 해군의 책임을 맡기시면은 그 왜구의 침해를 우리 명나라가 피할 수 있습니다 하는 간곡한 그 상소를 올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이 뭘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면은 거의 틀림없이 이순신은 그 핍박을 받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서해 유성룡도 정유회란이 끝날 무렵 돼 가지고 또 여러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유성룡 씨가 그 사표를 내고 그 안동 향리로 내려갑니다. 그 선조가 형식적이겠지만 몇 번 말리고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유성룡이가 절대 조정에는 안 나오고 거기서 2년 동안에 걸쳐서 책을 쓰죠. 징비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징비록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징비록을 보면 곳곳에 그 유성룡 선생의 통탄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오늘을 견뎌낸 것은 인간의 힘으로 견뎌낸 것이 아니다. 하늘의 도움이다. 하늘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해서 임진왜란이 그야말로 하늘의 도움으로 겪어냈다 이런 이제 기술을 거기다 한 걸 보았는데요. 그 뒤에도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국난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 민간 백성들의 힘으로 나라가 참 결단이 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겪어온 걸 보면은 사실 지금도 의병의 세상입니다. 이 노무현 정권 말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게 이명박 대통령의 힘으로 당선된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 애국 시민들이 정말 분발해가지고 530만 표의 엄청난 표차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그분들의 이 수고를 고마워하지 않고 진지를 구축하는 데 실패해가지고 결국 오늘날에 지금 이 혼란을 가져오게 됐죠.
그 똑같은 실수를 또 박근혜 대통령도 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보수 성향의 애국 시민들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 이 뜻밖에는 기댈 데가 없는데 지금 이 많은 분들이 분발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난국을 또 이겨내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것이죠.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그야말로 70년 동안 학수고대하던 통일이라는 것이 가시권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느냐 하면은 북한이 이미 결단이 나 있어서 얼마 더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북한이 무너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열려지는 국면은 통일이죠. 그것이 양독 통일입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 독일의 통일 문제를 가지고 흡수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흡수 통일이라는 것은 흡수하는 쪽이 흡수해서 하는 통일 아니에요?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와서는 이 문재인 정부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은 우리는 흡수 통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전혀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왜 가당치 않은 얘기냐면은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주도한 통일이 아닙니다. 동독이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서독의 일부로 들어온 통일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피흡수 통일입니다. 흡수하는 쪽이 주도한 게 아니라 흡수당하는 쪽이 주도해가지고 된 통일이니까 흡수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그 독일 통일과 같은 조건이 지금 성숙되고 있어요. 북한이 더 이상 저렇게 무리한 짓을 하면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일이 되는 것이죠. 그 통일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이 통일 상황에 이제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통일 상황 국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주변을 수습해서 통일 국면을 좀 잘 맞이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분발해서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제 말씀의 마지막 대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북한의 핵 문제가 있죠. 그 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을 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이 지금 그 한반도 주변으로 군사력을 지금 자꾸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3척이 동해에서 기동훈련을 했죠. 지금 이제 그 3척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들이 지금 한반도 주변에 집결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곧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기감들을 느끼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가까운 시일 안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취한다고 저는 봅니다. 논리적으로 그걸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까지는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작년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있는지 없는지는 정체를 확실히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핵무기를 10발인지 무슨 20발인지 가지고 있는 정도고, 그 다음에 그 미사일을 스카든에 노동인에 해가지고 뭐 한 1500마일 그 기껏해야 이런 걸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 본토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북한이 머리가 돌아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을 겁을 줘가지고
뭔가 자기네들이 살 길을 찾는다고 엄청나게 아무튼 이 말하자면 이 선전선동을 했죠. 북한이 핵무기를 뭐 아주 굉장히 많이 지금 다량 생산을 하고 있고 소형화하고 있고, 게다가 작년 1월 6일에는 네 번째인가 지하 핵실험을 하면서 이건 수소폭탄이다 이러고 나왔죠. 이제 수소폭탄이냐 아니냐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수소폭탄이라면은 사실은 더 심각하죠. 그런데 작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ICBM을 가지고 장난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9월 6일에 9월 6일에 5번째 핵 폭발을 했고, 그 다음에 11월 28일 날 ICBM 화성 14형인가 하는 것을 쏘면서 이건 사정거리가 13,000km 이상이니까 이걸 미국 본토 어느 곳에나 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다량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동안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자나 이런 이 정세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말에는 과장이 있고 실제로 북한이 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아직 완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많이 공론이 있었는데, 작년 중반부터는 이게 그게 아니다. 이게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가졌거나 갖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폼페이오 CIA 국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기를 앞으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저지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석 달밖에 없다. 그게 2월이죠. 라고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몇 달 동안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으로서는 북한을 달래거나 무슨 사탕 발림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무망하다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그런 결론에 도달한 상태에서 미국이라는 세계 제1의 군사 대국이 말이죠. 북한이라고 하는 참 벼룩만한 나라에서 핵무기 더군다나 수소탄을 가지고 본토를 공격하는 상황이 현실화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거는 자명하잖아요. 그거는 군사공격을 해서 그 능력을 제거해야죠. 또 국제법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는지 몰라도 UN 헌장이 국제적인 소위 평화를 교란하는 이런 군사 긴장이 일어나면은 41조에 의해서 우선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해결 안 되면 42조에 의해서 그건 이제 유엔의 집단 행동으로 이거를 군사적으로 대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1조에 보면은 자위권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유엔 헌장의 어느 조항도 유엔 회원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무장 공격을 받을 때 아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하기까지의 그 중간의 시간에는 해당국이 독자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력 분기가 생겼을 때 물론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하면은 당연히 자위권을 발동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백악관을 공격해서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전쟁적 군사행동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외교적 이런 국제적 고려 때문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할 측면이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미 동맹이 있고 미국이 가령 북한을 공격해가지고 설 건드리면 북한이
그 보복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맹방을 그 군사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낼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은 30만이 사상자가 난다, 무슨 300만이 사상자가 난다. 이래가지고 미국의 발목을 잡았었죠. 그런데 지금 그 발목을 잡던 그 부분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미국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배려는 세컨더리, 그 부차적인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전쟁과 앞으로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때 취할 군사행동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공격을 하면은 금방 어떤 연상을 하면 또 지상에서 전투가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포를 쏘고 막 그래서 다치고 뭐 전선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연상을 합니다. 사실은 그전엔 그랬죠. 그 이제 여러분이 들으신 적이 있지만 작전계획 5027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작전계획 5027이라는 것은 1970년대에 한미연합작전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군사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계획이죠. 그 작계 5027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은 이 한미 양국군은 그래서 피바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강 이북까지 후퇴를 합니다. 왜 후퇴를 하느냐 하면은 북한의 지금 장비들, 대포들이 전부 땅속에 있어요. 땅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상 화력 가지고는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이 우선 이 전쟁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은 적국의 화력을 제압해 가지고 화력을 완전히 이 제거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제거하려면은 그 목표가 되는 그 장비들이 공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지상에 노출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상에 노출되려면은 우리가 전선을 늦춰가지고 그 북한군의 장비들이 지상으로 나와야 돼요. 그 피바라인까지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아주 선멸전을 해서 북한의 화력을 이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역습을 해서 가는데 대략 그 피바라인까지 와서 그 작업하는 기간을 90일로 보고 그 90일 안에 원래 작계 5027은 미국 본토에서 35만 명의 3개 군단 병력이 가고 그 다음에 5개 항공모함이 가고 1600척의 대 항공기가 가고 160척의 함정이 가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옛날의 전쟁 방식이죠. 지금 전쟁 방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이번에 군사 공격을 가한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많은 그 워게임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이제 3개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원자력 잠수함,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괌 여기에 있는 이 지상 기지에 있는 항공기 유도탄을 포함해서 수백 기의 가 일시에 발진해서 15분 내지 45분 안에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북한의 물론 이제 핵무기와 핵 관련 이제 시설들도 포함되지만은 모든 군사 시설, 그 다음에 지휘 통제 시설, 그 다음에 군수 병참 시설을 일순에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45분에 군사 공격이 끝나고 나면은 북한군에게 남는 군사력은 대대나 중대급 이하의 병력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만 낳게 되니까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의미 있는 공격을 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전쟁의 양상이지 지상에서 무슨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이런 전쟁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그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생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없든지 최소화 되겠죠. 바꿔 말하면은 미국이 지금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 위협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제껴놓고 미국이 직접 북한을 상대하는데, 다만 그래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뭘 고려해야 되느냐. 미국이 전 세계에 안보 동맹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동맹국들한테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동맹에 대한 신의와 동맹에 대한 안전은 고려한다는 것을 각인을 시켜야 미국이 그 국제적 안보 체제에서의 맹주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도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군사 공격이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이 매티스 장관이 뭐 기회했을 때마다 밀리터리 옵션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고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 쪽에 상당한 인명 피해가 나겠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대비가 있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일시에 군사 공격을 가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좀 자세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2발의 더모뉴클리어 bomb, 그러니까 이 수소탄급의 폭탄을 쓴다고 합니다. 그 왜 쓰느냐? 이 전쟁 상황에서 electromagnetic pulse, 그 EMP 현상을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도 생각해요. EMP 현상을 발생시키면은 통신이 완전히 일정 시간 마비가 되니까 그 EMP 현상을 발생시키려면은 수소탄을 터뜨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EMP 효과를 발생시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북한의 통신은 전부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외정시대에 우리 마을마다 이 선으로 연결된 라우드 스피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모든 공지사항이 전달되는 그것이 북한의 현재도 이제 주민들에 대한 이 통신 시스템인데, 그 EMP 효과를 발생시키고 나서 미군의 특수 부대가 들어가서 그 유선 통신 시스템을 장악해가지고 이 북한 사람들의 피난을 이제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북한 사람들은 그러한 이제 지시에 상당히 잘 움직이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폭격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일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런 준비가 근처에 와서 하나의 장벽에 부닥친 게 평창 올림픽이 지금 2월부터 1월 하순부터 2월 달에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아무리 통신장이지만은 평창 올림픽을 망쳤다 하는 얘기는 듣기 싫으니까 평창 올림픽 기간은 피하는 거죠. 평창 올림픽 기간을 피하지만은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제가 보기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군사력을 지금 집결하고 있죠. 그 군사력 집결의 명분은 그것이죠. 평창 올림픽의 안전을 경비하고 보장한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상당히 단시간 안에 그러한 그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 행동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희망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70평생 동안 애를 먹었던 남북관계의 고리가 풀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도 북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사이에는 중국이 아주 북한에 아주 학질을 떼서 중국의 여론은 뭐 중국이 우리처럼 신문, 방송, 통신이 이렇게 개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개방적으로 떠들지는 않지만은 중국의 학자들의 대다수가 많은 기회에 학술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북한을 버려라 말이죠. 북한을 버리고 그 중에서 과격한 주장하는 학자들은 차제에 북한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도와서 통일을 시켜라. 그리고 대한민국과 제휴를 해가지고 중국의 국가 이익을 발전을 시켜라.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언론인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과연 중국의 그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까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참 그야말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귀를 반짝하게 하는 그런 그 일이 있었죠. 틸러슨 장관이 지난 12월 중순경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중국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북한에서 일단 상황이 발생해서 미군이 진주할 경우에도 미군은 임무를 끝내고 반드시 남한 지역으로 복귀한다. 는 것을 중국한테 약속을 했다. 또 중국은 북한에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난민이 생길 경우에는 그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그 만주에다 만든다라고 약속을 했다. 이래서 이런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하는 얘기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거죽으로 으르렁으르렁 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한반도 상황에 관해서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략적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미국이 명분을 세워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하면은 중국은 그 전까지는 찬성을 안 하고 반대하겠지만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것을 일단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사후 그 처리하는데 중국의 발언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농후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를 앓고 있지만은 더 큰 비거 픽처의 차원에서 한반도 정세가 해결의 방향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 자신은 많은 위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제 말씀을 마감합니다. 장시간